건강에 플러스가 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한의사 이승엽 원장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승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학이 늦어지고 줌 수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ADHD를 의심해 볼 기회가 줄어들었거든요. ADHD가 늦게 발견되거나 또 방치되는 경우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 질환을 진단하는 방법부터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이 ADHD라는 질환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ADHD라고 하면 흔히 좀 부주의하고 산만한 행동을 보이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질병인가요, 선생님? 네, ADHD는 Attention Deficit 그리고 Hyperactivity Disorder라고 우리말로는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주의 산만, 과잉행동 충동성 세 가지를 특징으로 하고요. 임상적으로는 부주의 우세형과 과잉행동 충동형, 그리고 복합형 이 세 가지 모델로 분류를 합니다. 주로 7세 이전 아동 초기에 시작이 되고 만성적인 경과를 거치면서 가정, 학교, 사회 등의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신경정신과 질환입니다. 언제 누구와 함께 있건 계속 산만한 모습을 보이면서 발달 연령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ADHD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주의 산만, 또 과잉행동, 충동성 이 세 가지 특징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로 7세 이전에 시작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ADHD는 주로 이제 아이들에게 생기는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맞습니까, 선생님? 네, 보통 ADHD가 주로 아이들에게서 문제가 되며 보통 학령기 아이들의 3에서 5%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성인으로 이어져서 조사를 해보니 한 2.5% 정도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얘기 들어보니까 성인 환자도 좀 많이 있네요. 네, 소아청소년기의 ADHD의 30% 정도가 성인기로 증상이 이완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어릴 땐 전혀 그렇지 않다가 성인이 되어서 ADHD가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성인 ADHD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ADHD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 보면 ADHD를 부주의나 과잉행동, 충동성의 증상이 만 12세 이전 아동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때 아무런 신호가 없이 성인 때 나타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소아 ADHD 환자와 성인 ADHD 환자 차이점은 뭔지 궁금해요. 행동 면에도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성인 ADHD에서는 어릴 때 보인 과잉 행동은 감소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충동성과 부주의는 그대로 좀 이어지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나 알코올 그리고 약물 중독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ADHD 성인 환자는 정상 성인에 비해서 우울이 3배에서 6배, 불안이 8에서 17배까지 증가되고요. 네. 이혼 위험이 2배 이상, 해고 위험도 2배에서 4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징계받을 행동도 무려 18배나 더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입도 평균적으로 20에서 40% 적은 편이라고 통계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근데 아동이든 성인이든 ADHD 환자가 앞서 우울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울증이나 어떤 강박증 같은 다른 정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네, 완전히 다른 동반 질환 없이 정말 순수하게 ADHD만 있는 경우는 전체 20%가 안 된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ADHD 환자가 한두 가지 이상의 동반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네. 아동 ADHD 경우는 기분장애나 불안장애, 또 학습장애, 행동장애 등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다른 정신질환이 같이 진단될 확률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성인의 경우는, 성인 ADHD의 경우는 80% 이상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다른 정신질환을 동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품행장애나 우울장애, 그리고 적대적인 반항장애, 강박증을 포함한 불안장애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더 치료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ADHD로 진단받는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ADHD의 빈도는 기준이나 평가 방법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를 보이거든요. 근데 의사와 일반 대중들이 ADHD에 대한 이해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이 의료보험에서도 수혜 대상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또 더 많이 진단된다라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ADHD의 발생 원인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생길까요? 네, ADHD의 발생은 뇌 신경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 생물학적인 원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기의 행동을 통제하고 또 주의 집중을 유지하는 기능, 이 부분이 우리 머리 이마 쪽에 해당하는 전전두엽이라는 뇌의 부분입니다. 근데 이 뇌의 부분이 성장이 계속해서 나이에 비해서 미숙하게 되면 ADHD가 나타나게 돼요. 특히 자신의 행동이나 충동을 이렇게 조절해주는 곳이 이 눈의 뒤쪽에 있는 아나전전두엽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가 미숙해지면 갑자기 과잉적인 행동이나 충동적인 양상을 드러나게 되고요. 또 주의 집중력을 꾸준히 유지하는 이 배외측 전전두엽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이마 옆쪽에 해당되는데 이 부위는 우리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계속해서 집중을 유지를 못하게 되고 약간의 자극에도 금방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돼요. 그리고 2가지나 3가지 동시에 일을 처리하는 기능도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는 환경적인 어떤 문제가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그럼 결국에는 뇌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ADHD 초기 연구에서 대부분 반영이 됐었어요. 부모의 심리적인 특성인가 아니면 자녀 양육 방식이나 훈육 방식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심리적이거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ADHD를 계속 연구해 보니까 이게 중요한 원인이 아니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부모의 그런 양육 태도가 어떤 아이의 ADHD에 영향을 줬나 싶어가지고 자책하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그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나쁜 습관이나 성격 그리고 부모님의 양육의 문제로 인해서 죄책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부모님이 오해하지 않도록 사실은 부모님부터 교육을 해드려야 돼요. 네. 자, 죄책감에 시달리기보다는 아이의 상태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이승엽 원장님과 함께 ADHD,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증상 짚어보겠습니다. ADHD 주로 어떤 증상들을 보일까요? 특징적인 증상이 일단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고 조바심 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회적인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대화할 때 혼자만 말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잘 듣지를 못하고 중요한 상황을 잊어버리고 또 중요한 물건 잃어버리고 좀 작은 자극에도 금방 쉽게 주의가 분산돼서 짝꿍이 필통 열면 거기에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의력도 떨어지고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몸을 움직이고 또 감정 조절도 제대로 안 된다. 당연히 학습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게 학습이라는 것이 일단 긴 시간 어느 정도 집중을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걸 요구하는 환경에서 증상이 더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학습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고 수행 능력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쉬운 방법의 게임 중독이나 영상 중독으로 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아이들의 성격이나 어떤 기질적인 그런 특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 좀 차이를 볼 수 있나요? 다혈질적인 아이 이런 경우는 부주의형보다는 과잉 행동이나 충동적인 증상이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자, 증상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근데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아이가 조금 산만하다고 해서 무조건 ADHD는 아닌 거잖아요. 부모님이 관찰해서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셀프로 진단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말씀대로 아이들은 원래 높은 수준의 집중력 발휘하기 힘들거든요. 네. 특히 유치원생쯤 되는 학령 전기에는 학습으로 관찰되는 게 아니라 아이랑 놀이나 활동 참여하는 걸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놀이라는 건 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규칙에 참여를 할 수 없고 긴 시간 진행되는 활동에 같이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이에 일반적으로 수행해야 될 내용들, 뭐 스스로 옷을 입거나 방을 어느 정도 정리하거나 이런 것들이 또래 아이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고요.
학령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많은 것이 드러나죠. 뭔가를 빠뜨리게 되거나 실수가 많아지거나 집중을 못한다거나 또 중요한 내용들 알림장 적지 않고 알림장 자체가 사라지고 네, 그리고 참을성이 없어서 금방 포기하면서 이런 문제가 학년 거쳐가면서 점차 사회적인 관계의 문제들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런 행동을 보여서 ADHD가 좀 의심이 된다. 그럼 전문 병원을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봐야 할 텐데요. 자, 일반적인 ADHD 진단은 어떻게 내리게 되나요? 네,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 나오는 ADHD 진단 기준에 따르면 부주의형의 9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네. 이 9가지 항목 중에 6가지 이상, 그리고 또 과잉 행동 및 충동성의 9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네. 이 9가지 중에 6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유지될 경우 진단이 가능합니다. 주로 주양육자인 부모님이나 담임 선생님처럼 아이를 좀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고요. 또 의사는 아이가 내원했을 때 아이 진료실에서 하는 행동을 토대로 또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하지만 이런 문진 평가나 관찰하는 평가만으로 온전히 또 진단을 내리기만은 어렵다고요? 그렇죠. 이게 관찰 평가를 객관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2곳의 이상을 좀 권장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부모님과 담임 선생님 모두 6가지 이상이 체크가 됐다라고 할 때 그 부주의형이나 과잉 행동 충동을 좀 의심해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점이 다른 2곳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관찰 평가라는 것이 의존한다는 것이 좀 한계가 있고요. 또 지금 이렇게 내용을 읽어보시면 약간 좀 진단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원장님께서는 정확한 ADHD 그 진단을 위해서 어떤 검사 방법을 주로 쓰고 계신가요? 네, 저는 기능의학적인 방법을 쓰는데요. 첫 번째는 정량화 뇌파 검사이고요. 두 번째는 종합주의력 검사, 세 번째는 안구 추적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네. 정량화 뇌파 검사는 말 그대로 신경세포가 뇌에서 일을 할 때는 정기적인 신호를 보이거든요. 그 신호를 두피에서 쭉 체크를 해서 집중력의 수준을 가늠해보는 검사이고요. 종합주의력 검사는 시각이나 청각이라는 그 집중력에 중요한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걸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하는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구 추적 검사인데요. ADHD 아동들이 시지각 집중력이 느려져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느리면서 눈동자가 물체를 따라가는 속도가 많이 느려지거든요. 네. 이런 특징들을 확인하는 검사를 통해서 ADHD가 인가 아닌가를 감별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3가지 검사법 알려주셨는데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뇌파 검사,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뇌파 검사는 이 두피에서 뇌의 신호들을 읽어내는 검사인데요.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뇌파 검사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선이 이어지는 그 검사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디지털 뇌파 검사라고 해서 뇌의 간질이나 뭐 의식의 불명이나 이런 이상 소견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이고요. 이 검사를 쭉 모아서 5분짜리를 하나의 그 통계적인 수학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그림으로 도표로 나오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정량화 뇌파 검사의 경우는 4,500명의 건강한 사람들의 비교 대상이 있거든요. 그 비교 대상보다 전압이 높으면 빨간색으로 또 낮으면 파란색으로 나오면서 색상으로 드러난다는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ADHD 아동이 받은 정량화 뇌파 검사 결과를 보면 일반 아동과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이 뇌파 검사를 보시면 지금 이 뇌파는 이렇게 첫째 줄에 5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네. 각 헤르츠별로 좀 나타난 건데 이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좀 노랗고 빨간색이 보이시죠? 이게 4에서 7 정도 되는 세타파라는 뇌파인데 우리가 좀 잠에 들려고 할 때, 몽롱할 때 이야기가 돼요. 근데 반대로 이 4번째에 해당하는 베타파는 우리가 몰입하고 집중할 때 쓰는 베타파이거든요. 그래서 이 ADHD를 진단할 때는 세타와 베타 사이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이 아이의 경우는 세타파는 노랗고 빨간색에 가깝고 베타파는 파란색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베타파, 몰입하는 뇌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타파가 아주 강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적절한 경우는 한 3.0 정도가 평균값이 돼요.
근데 ADHD 아동의 경우는 세타파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5.5 이상의 높은 수준의 TB의 비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종합주의력 검사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검사인가요? 네, 이 소리나 빛에 자극을 줄 때 아이에게 반응을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 이렇게 독특하게 신호를 계속 주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동그라미에 탭을 눌러야 될 때 세모가 나올 때 누른다거나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이렇게 처리 속도가 느리거나 정확하지 않거나 충동을 억제하는 힘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주의력을 세부적으로 평가해보는 검사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안구 추적 검사. 근데 실제 이 검사를 해보면 일반 아동과 ADHD 아동의 차이가 확연히 좀 드러난다고요? 네, 최근에 이 안구 추적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거든요. 그 ADHD 아동의 안구 운동 양상이 좀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목표물을 향해서 정확도가 떨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선생님을 계속 봐야 될 때 딴 데를 쳐다보게 된다거나 책을 봐야 되는데 글자를 못 쫓아간다거나 지금 책 보고 선생님 보고 칠판 보고 이렇게 옮겨 다녀야 될 때 타겟을 놓치게 된다거나 네. 이렇게 정확한 눈동자 움직임을 ADHD 아동들은 잘 수행하기 어려워하게 되죠. 그렇군요. 자, 뇌파 검사, 종합주의력 검사, 안구 추적 검사 여러 진단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자, 그 밖에 또 ADHD의 양상을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머리 이마 앞쪽의 전전두엽을 각각의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영역 기능이 떨어졌는지 상태를 살펴보면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배외측 전전두엽이라는 곳은 우리가 이 기능이 떨어지면은 부주의형의 반응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눈동자 뒤쪽에 있는 아나 전전두엽이라는 곳의 기능이 떨어지면 과잉 행동 및 충동형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우리 뇌에서 이렇게 왼쪽 뇌와 오른쪽이 딱 만나는 중간 지점에 내측 전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면 자존감이 저하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영역이 모두 다 떨어지면 복합형의 ADHD 양상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군요. 자, 그럼 영역별로 조금씩 행동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건데요. 그럼 전전두엽의 각 영역별로 어떤 기능을 맡는 건지, 그러니까 그 기능이 또 저하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리가 손을 이렇게 딱 왼쪽으로 두통이 생길 때 대는 곳을 배외측 전전두엽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곳의 기능이 좋아야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고 어떻게 할지 계획하고 실행하게 돼요. 근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계획, 판단, 문제 해결 능력 모두 다 저하가 되죠. 그러면서 정신 운동도 떨어지게 되고 실행력도 저하가 되고 집중력도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조용한 ADHD라고 하는 그 ADD 부주의형 아이들의 경우는 이 배외측 전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 눈 뒤쪽에 있는 전전두엽 부위가 있거든요. 여기는 우리 뇌에서 감정뇌를 통제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지금은 안 어울려라고 통제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수업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서 복도로 가게 돼요. 지금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나는 나가고 싶으니까. 네. 어른들의 경우도 술을 마시면 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주사를 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황에 맞지 않은 표현이나 충동적인 양상 이런 것들이 아나 전전두엽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 뇌에서 딱 가운데 좌뇌와 우뇌가 만나는 내측 전전두엽이라는 곳은 있는데 여기서는 자존감도 발생을 하고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동기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진 친구들은 의지가 없어지고 관심도 사라지고 뭔가 실행하는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는 그런 형태로 집중력 저하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렸다면 그에 맞는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잘하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그냥 두면은 뭐 나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세요. 실제로 전문 치료 없이 성인이 되면서 자연스레 나아지는 경우도 있나요? 네, ADHD는 전전두엽 기능이 떨어진 원인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전전두엽이라는 부위가 정상적인 아이들도 성장의 가장 마지막에 진행되는 뇌 부위입니다. 그래서 20살이 되고 30살이 돼야 더 인격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네네. 늦게 발달하는 부위거든요. 근데 ADHD 아동들이 이 전전두엽을 물론 가만히 둔다고 해서 저절로 성장은 할 수 있지만 이 기능이 떨어진 걸 그대로 자극 없이 둔다면
여전히 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성인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네. 나타나는 것이 이 성인 ADHD죠. 그래서 ADHD의 아동들을 20년 이상 추적을 해보면서 경과를 조사해 보니까 무조건 연령이 높아진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ADHD가 의심되는 아이는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긍정적인 예후에 도움이 됩니다. 네, 정말 정확한 진단과 조기 치료, 중요한 질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진단에 따른 치료,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 아이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양적인 내용은 공급이 충분한가, 신경계 기능은 잘 발달하고 있는가, 심리적인 부분은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다 같이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거든요. 지나치게 세타파, 멍한 뇌파가 몰입하는 뇌파의 비율이 확 무너져 있는 경우라면 이를 조절하는 생기능 자기 조절 훈련을 통해서 개선을 합니다. 그리고 뇌에서 전전두엽 부위에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잘 기능상 발휘를 하지 않는 상태이거든요. 이때는 도파민 수용체 기능을 높이는 한약이나 영양소를 투여를 하고요. 그리고 학습의 좌절감, 친구 관계의 불안정함, 그리고 선생님의 부정적인 평가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존감 저하가 항상 이뤄지잖아요. 이런 심리 상담을 통해서 자존감 회복을 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아무래도 한의학에서는 한약 치료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한약 치료가 ADHD의 증상을 개선하는데 어떤 효과를 내주는 건가요? 네, 그동안 한방에서 여러 종류의 한약제로 ADHD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이 많았거든요. 네. 2012년에 시스테믹 리뷰 논문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ADHD 약물인 메칠페니데이트와 대조군 연구에서 효과가 유효하게 두 가지가 비슷한 형태이더라라고 관찰이 되었고 후속 관찰 연구에서는 약물을 동시에 중단했을 때 메칠페니데이트에 비해서 더 오래 효과가 지속이 되더라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방에서 쓰는 한약은 뇌 수용체의 기능을 조율하는 형태로 가거든요. 직접 뇌로 통과하는 개념이 아니라 뇌의 기능을 개선하게끔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물질들에 해당이 되는데 네. 전전두엽의 발달을 계속 유도를 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단점은 시간이 좀 걸린다이지만 장점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또 치료를 중단하더라도 갑자기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은 훨씬 적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앞서 치료법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치료를 꾸준히 잘 받으면 완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ADHD를 완치라고 표현하는 건 사실은 좀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완치면 그다음부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가깝잖아요. 네, 이런 내용들보다는 양방이든 한방이든 모두 장기적인 계획하에 꾸준히 치료를 하면 70-80% 이상의 치료 효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조기에 치료를 시작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뭐 좋은 사회기술을 함양하게 하고 거기 맞춤식 교육을 진행을 하고 또 안정적인 가정 환경까지 더해진다면 치료 효과를 더 높이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ADHD 말씀 들어보니까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치료 잘 맞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자, ADHD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유 짚어주시죠. 네, 다른 질환과 다르게 ADHD로 내원하는 어머님들은 보통 화가 엄청 나 있으세요. 아이들이 내 말을 고생하셨겠죠, 그죠? 도저히 내 말을 안 들어야 하고 화가 정말 많이 나 있으신 상태인데 ADHD 하면 아이의 기질이나 성격 그리고 엄마가 그동안 못했던 양육, 훈육에서 자책을 하기 쉽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키도 다르고 운동신경도 다르잖아요. 이 전전두엽의 발달하는 수준도 아이들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사실 아이를 이해하는 수준이 좀 더 높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에디슨이나 피카소, 또 모차르트, 운동선수 중에 마이클 펠프스 같은 인물들이 실제로 ADHD 진단을 받았거나 겪었을 거로 추정을 하거든요. 아주 왕성한 호기심으로 그 에너지를 높은 차원으로 활용을 하고 이 방향만 잘 정해진다면 기성세대에서 이어져오는 흐름을 자기 창의적인 방식으로 또 표현하는 사람들이 이 ADHD 사람들이에요. ADHD 진단은 아이를 ADHD라는 낙인을 찍는 게 아닙니다. 이 적절한 검사와 진단을 통해서 아이 약점을 잘 채워주는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거든요. 부모님의 인내심도 필요해요. 근데 아이를 가장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시고 바른 방향으로 끌어주시면 ADHD로 인해서 아이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아이들의 그 의사 표현은 어른들만큼 수월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만큼 무엇보다 부모님의 세밀한 관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건강 여기까지입니다. 이승엽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